그날 제 아들이 제게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째였죠. 거실 한편에는 아직도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국화 꽃향기가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공간에서 40살 된 아들 현수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는 엄마 집이 아니에요. 김순자, 68세.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를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손끝으로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남편과 함께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비로소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받아들었던 그날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민폐 끼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순간 순자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화들이 아직 시들지도 않았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며느리 미영이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언제까지 얹혀 살 거냐며 자신들도 자신들 삶이 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5년, 한때는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다정했던 그 여자가 지금은 마치 남처럼 대하고 있었죠.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닦고 또 닦으며 지켜온 이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현수는 자신들도 이제 독립해서 살고 싶다며 어머니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서 간신히 해준 그 말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먼저 가면 순자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 부부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앉아 있으니 남편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짐 좀 챙기고 나가마.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아주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죠.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으면서 순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보관하라고 했던 그 서류들이었어요. 등기부등본, 공동명의 서류, 그리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봉투 하나. 순자는 그 서류들을 가방 맨 아래 깊숙이 넣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분 후 순자는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 부부의 안도한 듯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나서는 이 문턱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작은 가방 하나만 끌고 나온 순자는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붙어있던 낡은 초인종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보였어요. 30년 동안 매일 보던 그 초인종을 이제는 남의 집 문고리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기분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를 나서면서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병원 침대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도 간신히 해준 그 말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먼저 가면 순자 이름으로 된 서류들을 꼭 지키라는 말이었어요. 절대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면서 집은 당연히 둘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다시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정말로 김순자와 남편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공동 소유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직 뜯지 않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써 있었어요. 순자에게 꼭 필요할 때 열어보라는 글씨였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순자는 걸음을 재촉해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KB국민은행 지점. 30년 동안 매달 대출금을 넣던 그 은행이었죠.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서류와 잉크, 그리고 사람들의 긴장한 숨결이 섞인 그 냄새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라고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젊은 여직원이 번호를 부르자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이선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친절하게 어떤 업무를 보러 왔는지 물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주택대출 자동 이체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내밀자 이선희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순자도 공동 소유자이자 공동 채무자라고 말해 주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쫓겨났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네. 지금 중단해 주세요. 이선희는 눈을 깜빡이며 중단이냐고 되물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가능한지 물었어요. 이선희는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공동 채무자이니까 다른 분께 연락이 갈 수도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갚아온 그 돈이 모두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간호조무사로 밤낮 없이 일하며 손가락 끝이 갈라져도 참고 번 돈이었죠. 이선희가 오늘부터 자동이체를 중단하겠다며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김순자.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처리가 완료됐다는 말을 듣고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30년 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수의 전화였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그냥 잘 지내는지 해서 전화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조금의 걱정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어. 현수는 혹시 열쇠는 두고 갔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아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집 열쇠였던 거죠. 현관 화분 아래 두고 왔어. 현수가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침묵은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여관방을 잡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남긴 봉투를 열어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어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들 부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를. 3일 후 순자는 작은 여관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현수의 전화였죠.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급하고 떨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날아왔다며 집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현수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순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그랬잖니.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고.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당장 은행에 가서 취소해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에게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남편이 남긴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추가 유언장과 함께 변호사 최은정의 명함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튿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최은정 변호사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협박을 받을 경우 모든 상속권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었어요. 그리고 최은정 변호사는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라고 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며 녹음 기능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순자는 진지하게 배워두었어요. 상황이 정리되면 최은정은 이제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걸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 부부가 순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장소는 동네 작은 카페였어요. 현수와 미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오늘 그들을 부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현수가 집 문제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가 아버지 장례식 직후에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현수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영은 그런 게 아니라며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변명했어요. 그때 최은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라는 소개와 함께 고인의 유언을 집행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은정은 가방에서 공증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며 아들이 어머니께 협박과 모욕을 가한 순간 상속권은 이미 상실됐다고 설명했어요. 현수는 협박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냥 독립하고 싶다고만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영도 예의 있게 말했다며 거들었습니다. 최은정이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혹시 그날 상황을 녹음하셨나요? 순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무서운 마음에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녹음을 켜뒀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터치해서 그날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상태가 생각보다 선명했어요. 현수가 어머니에게 이제 여기는 엄마 집이 아니라며 나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언제까지 얹혀 살 거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수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더 난리 날 줄 알라며 위협하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쿵! 의자가 밀리는 거친 소리와 함께 순자가 아야하고 신음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빨리 짐 챙기고 나가라고 재촉하는 소리로 녹음이 끝났어요. 카페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최은정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설명하며 모든 재산권이 김순자에게 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일어서며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따졌지만 변호사는 그건 법적으로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어요. 현수가 처음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정말 자신들을 이렇게 버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버렸다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말에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순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순자의 침묵이 마침내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정식으로 집의 소유권을 되찾았어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30년간 함께 일구어온 집이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관방에 혼자 앉아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승리한 기분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다시 현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울먹이는 소리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벤치에 앉아 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멀리서 현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어요.
현수는 순자 앞에 와서 주저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자신의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현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었다고 말했어요. 미영도 모든 걸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눈이 커졌어요. 팔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노년여성보호재단에 집을 매락하기로 했다고요. 이제 그 집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갈 곳이 없다고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어요. 자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수가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에게 말했어요. 나는 집을 잃은 게 아니라 평화를 되찾은 거야.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진짜 평화로운 곳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어요.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었거든요. 순자는 현수를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보던 아파트를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보다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작은 여관방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호수가 있는 곳, 그런 키워드로 집을 찾아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작은 마을의 사진들을 보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는 것을, 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지를. 석 달 후, 순자는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 호숫가에 자리 잡은 조그만 집이었어요.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그 마을은 순자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요함, 자연의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순자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들의 지저귀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푹 자는 밤들이 계속됐어요. 호수에는 매일 아침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그 안개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일과가 됐어요. 잔잔한 호수 위로 해가 떠오르면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순자는 자신의 삶도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덮여있던 안개가 걷히고 이제야 진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작은 일기장을 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삶을 기록해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순자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마지막에 겪었던 아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순자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해방은 용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순자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어머니,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순자의 용기가 부럽다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화창한 오후, 순자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수의 전화였습니다. 몇 달 만에 받는 아들의 전화였죠. 현수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더 겸손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말했어요.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68년을 살아보니 알겠어. 진정한 자유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였어. 그 말을 하면서 순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를 내쫓은 집은 사라졌지만 내 삶의 존엄은 남았다고. 그 글을 쓰고 나서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해가 호수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고요한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 평화로운 마음이 그 어떤 복수보다 달콤하다고 말이에요. 순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닿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말입니다. 오늘도 긴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가셨거나 기억에 남는다면 어떤 부분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많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